2014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상속 전문 변호사 김민준의 책상 앞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의 이름은 국정원 이 과장님입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인 그도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조금 특별한 의뢰인을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는 이미 예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이틀 후 그의 사무실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찾아온 것은 그 노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고인이 된 박철수 씨, 향년 78세. 그가 남긴 것은 195억 원의 재산과 북한에 남겨둔 두 자녀에 대한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을 꼭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돈으로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유언장을 읽던 김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장에 붙어있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해맑게 웃고 있는 남매의 모습. 소녀는 8살쯤, 소녀는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진호야, 수진아 꼭 만나자. 여러분, 화면이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날짜는 1972년 6월 15일 무려 52년 전 이야기입니다. 박철수는 청진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청진 제강소에서 일하는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교사였습니다. 1960년대 북한에서 그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964년 26세 박철수는 같은 동네에 살던 김영희와 결혼했습니다. 영희는 청진사범대학을 나온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둘 사이에서 1966년 아들 진호가, 1969년 딸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수령님 노래 불렀어요. 그래, 우리 진호 잘했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저녁 식사 풍경입니다. 하지만 박철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 북한의 경제 상황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배급이 줄어들었고 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박철수는 제강소에서 일하며 매일같이 목격했습니다. 기계는 고장나도 부품이 없어 고치지 못했고 석탄이 부족해 용광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1972년 초 박철수의 직장 상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반당반혁명 행위라는 죄목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누군가에게 밀고를 당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 전체가 산골탄광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아내 영희가 밤마다 불안해했습니다. 박철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5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박철수의 대학 동창이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철수도 보위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동무는 리 동무와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그저 일상적인 대화를. 일상적인 대화? 남조선에 대해, 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신문은 이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박철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친구가 탈북을 계획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신문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철수는 풀려났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의 검은 줄이 그어졌다는 것을. 언제든 다시 불러갈 수 있고 그때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떠나야 해요. 5월의 어느 날 밤, 박철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디로요? 남쪽으로. 한국으로.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탈북.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성공하더라도 뒤에 남은 가족들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당신 부모님은, 제 부모님은요? 박철수도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나 혼자 가요. 일단 내가 남쪽에 정착하면 나중에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이들과 당신을 꼭 데려올게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여기 남아 있으면 우리 모두 죽어요. 영희는 울먹였지만은 남편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남편에게 찍혀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을. 언제 떠날 건가요? 다음 달 6월 중순에 두만강 수위가 낮아져요. 1972년 6월 14일 밤, 박철수는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8살 진호와 5살 수진이는 아빠가 왜 이렇게 꽉 앉는지 몰랐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응, 출장 좀 다녀온다. 언제 와요? 금방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진호야, 엄마 말씀 잘 듣고 동생 잘 챙겨라. 알았지? 네, 아빠. 수진아, 아빠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아빠. 박철수는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여보. 아내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꼭 살아서. 꼭. 당신도 아이들 잘 부탁해요. 반드시 데리러 올게요. 6월 15일 새벽 3시에 그것이 박철수가 가족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온성군 남양노동자구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브로커를 통해 연결된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돈은 여기 있습니다. 박철수는 10년간 모은 돈을 모두 건넸습니다. 북한 돈으로 5,000원. 당시 노동자 평균 월급의 50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강변까지만 안내합니다. 거기서부터는 혼자야.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저 멀리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가 강이다. 수위가 낮은 지점을 표시해뒀어요. 하지만 국경수비대가 순찰을 돕니다. 조명탄이 올라가면 즉시 엎드려. 움직이면 죽습니다. 네. 가거라. 행운을 빕니다. 안내인이 사라졌습니다. 박철수는 중국 국경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을 숨겨주는 조선족 마을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흘 동안 굶으며 걸었습니다. 저기, 도와주십시오. 한 조선족 노인의 집 앞에서 그는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방 안이었습니다. 노인이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먹어라.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왔구나? 네. 여기선 말 조심해라. 중국 공안에 걸리면 북으로 송환됩니다. 박철수는 그 집에서 석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노인의 농장 일을 도우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수소문했습니다. 1972년 당시 북한에서 한국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중국에서 제3국을 거쳐야 했습니다. 박철수는 몽골 루트를 택했습니다. 9월, 그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브로커에게 중국에서 번 돈을 모두 주고 몽골로 가는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박철수는 강변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두만강. 그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만 가면 살 수 있었습니다.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6월이었지만 강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갑자기 조명탄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밤이 낮처럼 밝아졌습니다. 박철수는 물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탕탕탕.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탈북자가 붙잡힌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총소리. 그리고 침묵. 박철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조명탄의 빛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나자 조명탄이 껐습니다. 박철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의 중간쯤 왔을 때 발이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물에 빠져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죽는구나. 그 순간 머릿속에 아이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호와 수진이, 아내 영희. 안 돼. 아직 죽을 수 없어. 박철수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강물이 폐 안으로 들어와 기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헤엄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손에 무언가 잡혔습니다. 나뭇가지였습니다. 박철수는 그것을 잡고 강가로 기어올랐습니다. 컥. 컥. 물을 토해내고 숨을 쉬었습니다. 살아있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두웠지만 북한 쪽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중국강을 건넌 것입니다. 박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았다. 몽골까지 가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음식도 물도 거의 없었습니다. 함께 탄 탈북자 5명 중 1명은 도중에 죽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을 때 박철수는 해골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20kg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까지 가는 길도 험난했습니다. 몽골 경찰에게 발각되면 역시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10월의 어느 날, 박철수는 마침내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급히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박철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4개월간의 탈출이 끝난 것입니다. 1973년 1월, 박철수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정착 지원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 변두리 단칸방 월세가 5,000원이었으니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에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아빠, 배고파요. 잠에서 깨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 아내와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자신이 탈북한 것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지는 않을까요? 박철수는 국정원 당시 중앙정보부에 수없이 찾아갔습니다. 제 가족을 빼내고 싶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북한 주민을 데려오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럼 편지만이라도 보낼 수 없습니까? 그것도 어렵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남한에 와서 자유를 얻었지만 가족 없는 자유는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박철수는 살아야 했습니다. 언젠가 가족을 데려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그는 청진제강소에서 일하며 배운 기술을 살려 전자제품 수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경제개발이 한창이었습니다. 전자제품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고장난 제품을 고치는 기술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텔레비전 고칠 수 있소? 해보겠습니다. 박철수의 손은 정확했습니다. 북한에서 부품도 없이 기계를 고치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일거리가 늘어났습니다. 1975년
그는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영등포의 좁은 가게였지만 그에게는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손님, 다 고쳤습니다. 오, 빨리도 고쳤네. 얼마요? 3,000원입니다. 장사는 잘 됐습니다. 박철수는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쉬는 날 없이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언젠가 가족을 데려올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1978년, 박철수는 수리점을 2개로 늘렸습니다.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사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북쪽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진호야, 수진아, 아빠가 곧 갈게. 1980년대, 한국의 전자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박철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리업에서 제조업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1982년, 그는 작은 전자부품 제조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구로공단의 30평짜리 공장이었습니다. 직원 1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주물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 좋아. 야근해서라도 다 납품해요. 박철수는 여전히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공장 바닥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기술력은 업계에서 소문났습니다. 1985년, 공장 규모를 3배로 늘렸습니다. 직원도 50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출이 연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특수를 맞아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박철수는 이제 중소기업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돈은 많아졌지만 가족은 여전히 북에 있었습니다. 16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진호는 이제 24살, 딸 수진이는 21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살아는 있을까? 건강할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박철수는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가족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990년, 교회 사람들이 박철수에게 재혼을 권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좋은 분 만나서 새 가정을 꾸리세요. 이미 18년이나 지났잖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혼자 사시기엔 너무 외로우시잖아요.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가족이 있습니다. 북에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만날 겁니다. 반드시. 그는 재혼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가족에 대한 그의 마지막 의리였습니다. 1972년 탈북 이후 박철수가 떠난 다음 날 아침 보위부 요원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박철수가 어디 있습니까? 출장을 갔는데요. 아내의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남편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자세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박철수는 반역자요. 조국을 배신하고 도주했소. 뭐라고요? 영희는 진심으로 놀랐어요. 남편이 탈북했다는 것을 확인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도 같이 신문 받아야 하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하지만 보위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영희와 진호, 수진이는 보위부로 끌려갔습니다. 조사와 강등. 8살 진호와 5살 수진이는 매일 울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요. 괜찮을 거야. 결국 보위부는 영희와 아이들이 탈북 계획을 몰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교사직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성분이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청진 시내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함경북도 산골 농장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아빠는 안 와. 왜요?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5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아빠가 탈북했다고. 아빠를 다시는 볼 수 없다고. 무산군의 한 협동 농장. 영희와 아이들이 보내진 곳은 척박한 산골이었습니다. 동무, 여기서 옥수수를 심을 거요. 네. 영희는 교사에서 농장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밭에서 일했습니다. 손이 굳은 살로 뒤덮였습니다. 진호와 수진이는 농장 학교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반역자 자식이라는 낙인 때문에 차별받았습니다. 야, 반역자 새끼, 너네 아버지 탈북했다며? 진호는 대꾸하면 맞았습니다. 선생님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더 어렸기에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애들이 왜 우리한테 나쁜 말해? 그냥 참아. 알았지? 남매는 어린 나이에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1970년대 북한의 식량 사정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영희와 아이들도 늘 배를 골았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조금만 참아라. 다음 배급일까지. 하지만 배급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배급이 2달에 한 번으로, 3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영희는 산에서 나무를 뜯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게라도 아이들을 먹여야 했습니다. 진호야, 너는 이제 형이니까 동생 좀 챙겨줘라. 네, 엄마. 진호는 10살밖에 안 됐지만 어른처럼 행동했습니다. 밤이면 영희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조심스럽게, 누가 들을까 두려워하며.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어. 너희들을 정말 사랑했지. 엄마, 아빠 다시 볼 수 있어요? 모르겠구나. 영희는 솔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 살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 떠난 것이라는 것.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16이 되었고 수진이는 13이 되었습니다. 진호는 키가 훌쩍 컸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농장 일을 하며 단련된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반역자 자식이라는 낙인은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진호, 너는 대학은 못 간다. 성분이 나빠. 농장 당비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호는 공부를 잘했어요. 선생님들도 인정했어요. 하지만 성분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이 막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호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화를 내면 가족이 더 위험해질 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조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항상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오면 부모들이 말렸습니다. 저 애랑 놀지 마라. 저 애 아버지는 탈북자다. 오빠,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래도 가야지. 안 가면 엄마가 불려가.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영희는 1995년 50대 초반의 나이에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엄마. 진호와 수진이가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병원에도 약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도 없고 영양실조가 너무 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음식을 먹여야 하는데. 하지만 좋은 음식이 어디 있었는가? 진호는 밤마다 산으로 들어가 나무 뿌리를 캤습니다. 수진이는 강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너희들이 먹어라. 엄마가 건강해야 우리가 살아요. 제발 드세요. 영희는 결국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기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98년 34살이 된 진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버지를 찾아보고 싶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남 안에 계실지도 몰라요. 만약 계신다면.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해. 하지만 엄마, 우리 이대로는 못 살아요.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래도 안 돼. 너희들마저 잃을 수는 없어. 영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들과 딸마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아버지를 찾겠다고. 2000년대 들어 북한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장마당이 생겼습니다. 중국과의 밀무역이 활발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진호도 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장마당에서 팔았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진호 동무, 조심하시오. 단속이 심해졌소. 알고 있습니다. 진호는 보위부 요원들에게 뇌물을 주며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5년 동안 꾸준히 돈을 모았습니다. 수진이는 농장 유치원에서 보육원으로 일합니다. 월급은 거의 없었지만 배급이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수진이는 매일 굶주린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배고픔을 그 아이들도 겪고 있었습니다. 2010년 1월, 영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성 영양실조와 폐결핵의 합병증이었습니다. 엄마. 진호와 수진이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너희들, 잘 살아라. 아버지, 미워하지 마라.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어. 그것이 영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진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버지를 찾아야겠다고.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는 그 38년의 이별을 끝내야 했습니다. 수진아. 응. 오빠. 우리 남쪽으로 가자. 수진이는 오빠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탈북 말하는 거야? 그래. 위험해. 잡히면. 알아. 하지만 여기서 늙어 죽을 수는 없어. 엄마처럼.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오빠가 가면 나도 갈게. 진호는 3년 동안 탈북을 준비했습니다. 브로커를 찾고 돈을 모으고 루트를 확인했습니다. 중국까지 가는데 사람당 5,000달러, 남한까지는 1만 달러가 더 필요하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진호는 장사로 번 돈을 모두 모았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동생 수진이 목까지 합치면 3만 달러. 북한 돈으로 2억 원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오빠, 내가 먼저 가는 건 어때? 나 혼자면 비용이 절반이잖아. 안 돼. 같이 가거나 안 가거나 둘 중 하나야. 하지만, 수진아, 우리 이제 서로밖에 없어. 떨어질 수 없어. 결국 남매는 2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2015년 3월 15일. 진호는 51세, 수진이는 48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탈북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오빠, 무서워. 나도 무서워. 하지만 해야 해. 두만강 국경. 43년 전 아버지가 건넜던 그 강이었습니다. 진호는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무서웠을까? 가족을 두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자. 남매는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3월의 강물은 뼈를 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쾅. 역시 조명탄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브로커가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조명탄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강 한가운데까지 와 있었습니다. 수진아, 놓치지 마.
진호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둘은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20분 후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43년 전 아버지처럼. 성공했어. 우리 성공했어.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진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국, 태국을 거쳐 중국에서 6개월을 숨어 지냈습니다. 조선족 마을에서 브로커가 마련해준 은신처에서 공안에게 발각될까봐 매일 밤 불안했습니다. 2015년 9월, 남매는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브로커의 안내를 따라 태국 방콕의 한 작은 아파트,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시군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계실 거예요.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성함이요? 박철수입니다. 1972년에 탈북하셨어요. 대사관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철수. 혹시 청진 출신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기다려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 본부와 통화했습니다. 10분 후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박철수 씨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진호와 수진이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수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진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3년을 기다렸습니다. 평생을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북한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버틴 이유가 언젠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가 없다니.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남매가 탈북을 준비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만약 1년만 더 일찍 결심했더라면. 하지만 대사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두 분을 찾아달라고. 그리고 상당한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재산요? 네. 정확한 액수는 한국에 가시면 변호사를 통해 들으시게 될 겁니다. 2015년 12월, 남매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43년 전에 왔던 곳이구나.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했던 곳이구나.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진호와 수진이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오빠, 여기는 모든 게 다 있어. 그러게. 믿어지지 않아. 마트에 가면 음식이 넘쳤습니다. 배고픔을 겪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기도 24시간 들어오고 물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남매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이 풍요로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2016년 3월 변호사 사무실.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한 달 후, 남매는 김민준 변호사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박진호 씨, 박수진 씨, 앉으세요. 김민준 변호사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고 박철수 씨의 유언 집행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박철수 씨께서는 평생 두 분을 찾으셨습니다. 변호사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8살 진호와 5살 수진이가 웃고 있는 사진. 1972년 6월에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돌아가시는 날까지 지갑에 넣고 다니셨습니다. 수진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박철수 씨께서는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2010년에 회사를 매각하셨고 그 후로는 투자업을 하셨습니다. 전 재산을 두 분께 상속하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총액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95억 원입니다. 진호와 수진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그리고 이것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철수가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진호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43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글씨. 사랑하는 진호, 수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무사히 남한에 왔다는 뜻이겠지. 아빠는 너무 기쁘다. 비록 내가 세상에 없어 너희를 직접 안아줄 수는 없지만 너희가 자유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진호야, 너는 이제 50살이 넘었을 것이다. 어린 동생을 돌보느라 고생이 많았지. 아빠 대신 가장 노릇을 하느라 힘들었을 것이다. 미안하다. 수진아, 내 귀여운 딸. 너는 이제 아줌마가 되었겠구나. 아빠가 마지막으로 본 너는 5살 꼬마였는데 그때 너는 아빠 품에 안겨서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했지. 아빠는 그 말을 43년 동안 잊지 못했다. 너희 엄마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내가 너무 잘못했다. 혼자 떠나와서 너희 엄마에게 평생 빚을 졌다. 만약 엄마가 살아계시다면 아빠가 평생 미안해했다고 그리고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고 전해다오. 아빠는 남한에서 43년을 살았지만 단 하루도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다. 밤마다 꿈에 너희가 나왔다. 어떻게 크고 있을까? 건강할까? 배는 고프지 않을까? 매일매일 걱정했다. 돈을 많이 모은 이유도 너희 때문이었다. 언젠가 너희를 만나면 너희에게 좋은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비록 내가 살아서 그렇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이 돈으로 너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프지 말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아빠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진호와 수진이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43년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김민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요? 법적으로 상속을 받으려면 두 분이 고인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호적이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북한 호적이요? 네. 하지만 북한과 남한은 외교 관계가 없어서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문제였습니다. DNA 검사는 어떻습니까? 고인께서 미리 DNA 샘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DNA 검사로 친자 관계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법상 북한 주민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두 분의 출국을 반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국이요? 저희는 이미.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분은 탈북자이십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불법 월경자죠. 만약 북한 당국이 두 분의 탈북 사실을 알게 되면 진호와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6년 6월 북한 당국이 박진호, 박수진 남매의 탈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반역자 박철수의 자식들이 조국을 배신하고 남조선으로 도주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남매의 친척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호와 수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진호의 사촌 동생이 보위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진이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은 또한 국제사회에 남매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박진호, 박수진은 공화국의 불법 월경자입니다. 즉시 송환하라. 물론 한국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복잡해졌습니다. 195억 원이라는 거금을 둘러싸고 다른 문제들도 불거졌습니다. 박철수의 먼 친척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박철수의 사촌 형제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호와 수진이가 정말 박철수의 자녀인지 확인할 수 없고 설사 맞다 하더라도 탈북자에게 상속권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황당합니다.
김민준 변호사가 법정에서 반박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박진호, 박수진 씨는 고인의 친자녀가 맞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라는 이유로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신중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DNA 검사로는 친자 관계가 증명되었으나 북한 호적 등 추가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 심리하겠습니다. 소송은 길어졌습니다. 1년, 2년. 2018년 북한의 공작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 북한이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매를 다시 북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북한 정찰총국은 남매를 회유하거나 납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95억 원이라는 돈이 남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국정원이 이 정보를 포착했습니다. 박진호, 박수진 씨. 두 분은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국정원 요원이 남매를 찾아왔습니다. 북한에서 두 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신변 보호가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수진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남한에 있는 북한 공작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분을 납치하거나 회유해서 다시 북으로 보내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진호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안가 가옥에 머무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자제하시고. 남매는 사실상 보호감호 상태가 되었습니다. 2020년 결정적 증거로 2020년 김민준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북한 적십자사를 통해 1970년대 청진시 호적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어떻게요? 제3국 경로를 통해서요. 쉽지 않았지만 호적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철수, 김영희 부부의 자녀로 박진호 1966년생, 박수진 1969년생. 이제 법원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그 호적은 위조다. 남조선 정보기관이 조작한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남매의 친척들을 TV에 출연시켰다. 진호와 수진이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북한은 이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2021년 3월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대법정. 김민준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43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는 박철수의 일기장을 제시했습니다. 고인 박철수 씨는 43년 동안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에는 무엇이 쓰여 있었을까요? 변호사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85년 6월 15일. 오늘은 내가 탈북한 지 13년째 되는 날이다. 진호는 이제 19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진이는 16살. 진호는 군대에 갔을까? 수진이는 어떤 청년을 만나고 있을까? 보고 싶다. 미치도록 보고 싶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청객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1995년 3월 2일. 오늘 뉴스에서 북한의 대기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희는 괜찮을까? 아이들은 배고프지 않을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겠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2010년 5월 15일.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폐암 3기. 의사는 2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아직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제발, 제발 조금만 더. 법정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다. 진호야, 수진아,
아빠는 끝까지 너희를 기다렸다.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 너희가 남쪽으로 오면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김민준 변호사가 일기장을 내려놓았다. 재판장님. 박진호, 박수진 씨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DNA 검사로 친자 관계는 증명되었습니다. 북한 호적도 확보했습니다. 이 이상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합니까? 변호사는 진호와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저 두 분은 43년을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반역자 자식이라는 낙인을 달고 굶주리고 차별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돌려줘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모은 그 사랑을 말입니다. 2021년 5월 20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원고 박진호, 박수진은 고 박철수의 적법한 상속인으로 인정한다. 피상속인의 전 재산은 두 원고에게 균등 상속한다. 탕. 재판장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진호와 수진이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49년 만에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직후 더욱 노골적인 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6월 수진이가 외출했다가 의문의 남자들에게 접근을 받았습니다. 박수진 씨죠.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누구세요? 우리는 북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당신 가족들이 위험합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북에 있는 당신 친척들. 지금 보위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면 가족들을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줍니다. 50억 원. 어떻습니까? 수진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안 갑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국정원 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손들어 북한 공작원들이 도망쳤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는 국정원, 통일부와 협력하여 최종 작전을 세웠습니다. 남매를 완전히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신속하게 이전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 195억 원이 진호와 수진이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호가 변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김민준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그것이 고인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2022년 6월 15일 아버지 박철수가 탈북한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진호와 수진이는 경기도 양평의 한 묘지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묘 앞에서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진호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에요.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안아주셨을 때 저는 5살이었어요. 아버지 품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 기억을 평생 간직했어요. 남매는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먹던 음식을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청진식 냉면, 명태구이, 막걸리.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는 잘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사랑으로. 바람이 불어서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195억 원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진호와 수진이는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와줍시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요? 응. 우리처럼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 우리처럼 북에서 고생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2023년 남매는 새희망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탈북자 정착 지원 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은 탈북자들에게 주거, 교육, 취업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북에 가족을 둔 탈북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저희도 50년을 가족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 고통을 압니다. 수진이가 재단 개소식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년 만에 500명 이상의 탈북자를 도왔습니다. 진호와 수진이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위한 기념관을 만들고 싶어. 수진이가 말했어요. 북한 여성들의 삶을 기록하는 기념관. 엄마처럼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키우며 고난의 행군을 견뎌낸 여성들의 이야기를 2024년 서울 마포구에 김영희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삶을 기록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진호가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의 삶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겪은 고통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처럼 강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남매는 북에 남은 친척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제3국을 통해 돈과 물품을 보냈습니다. 오빠, 사촌 동생 가족이 잘 받았대요. 수진이가 브로커로부터 받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때문에 고생했을 텐데. 오빠, 우리 언젠가 통일되면 다 만날 수 있겠죠? 그럼. 꼭 그럴 거야. 남매는 통일을 위한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남북 교류 행사에 참여하고 젊은 세대에게 분단의 아픔을 전했습니다. 진호는 이제 58세, 수진이는 55세가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 재단이 도운 탈북자가 230명입니다. 진호가 보고했습니다. 그중 52명이 북에 두고 온 가족과 연락을 재개했습니다. 18명은 가족을 남한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수진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며 사셨습니다. 우리와 재회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하지만 아버지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도운 가족들을 통해서요. 올해 우리 재단을 통해 18가족이 재회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꿈입니다. 진호가 이어받았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아버지를 50년 만에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였죠. 우리는 아버지 품에 안겨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도운 가족들은 살아서 만났습니다.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기뻐하셨겠구나. 청중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송년회가 끝난 후 남매는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북쪽을 바라보며 오빠,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응.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엄마도. 수진이가 오빠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고마워.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무슨 소리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래도 오빠가 없었으면 나는 못 왔을 거야. 북에서 죽었을 거야. 진호가 동생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까지. 네, 오빠. 아름다운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남매는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에 비춰진 한강은 형형색색으로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인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